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에서 민간인과 반군을 대피시키는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반군 장악 지역에서 전투가 재개되면서 휴전도 파기됐습니다. 이번 계획은 어제 발표된 것으로 오늘 아침부터 첫 대피 작전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낮까지도 반군이 장악한 알레포 동부 지역에 공습이 재개됐다는 활동가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반군이 시리아 정부 진영을 공격해 휴전을 깼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대피하는 반군 대부분은 알레포에서 서남쪽으로 60km 떨어진 이들리 부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그러나 알레포 동부 지역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유엔이 이번 합의를 즉각 확인하고 민간인 대피를 감독할 수 있도록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지난해 체결한 핵합의를 위반했다며 어제 자국 과학자들에게 핵 추진 선박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 시스템이 일반 선박뿐 아니라 잠수함에도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평화로운 이란 핵 개발에 따른 핵 추진 선박의 연료 생산 계획도 지시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미국 의회가 지난달 이란 정부의 핵 합의로 해제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 쉽도록 하는 등 일부 제재 연장안이 통과된 뒤 나온 첫 번째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제한량을 초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예멘 내전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밀 유도 무기 판매를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관리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중투하 정밀 유도탄 판매를 취소했다며 사우디가 예멘에 공습을 가해 민간인 사망을 초래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사무소는 지난 8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예멘에서 지난해 3월 이후 사망한 민간인 3,800명 가운데 약 6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손상도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은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오랜 입장을 반드시 고수할 필요는 없다며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의 전화 통화에 분노한 중국의 입장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중국의 안펑산 타이완 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안 대변인은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 발전의 정치적 토대이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내무장관에 공화당 소속 라이언 징키 하원 의원을 내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2014년 하원 의원 선거에 처음 당선된 징키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일찌감치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었습니다. 징키 의원은 특히 석탄 채굴에서 가스 굴착에 이르는 각종 현안에서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에 반대해왔으며 내무부의 환경 규제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최근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콥트 기독교 교회를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이 사건으로 예배 중이던 여신도 등 적어도 25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ISIL은 어제 온라인 성명에서 이번 자살 폭파범의 이름은 아부 압둘라 알 마스리라고 공개했습니다. ISIL은 또 이집트 등지의 불신자와 변절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14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나비 필레이 전 UN 인권 최고대표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 여부와 북한 정권과의 연관성을 자세히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달 가까이 핵실험 등 도발 행위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 차기 행정부의 불확실한 대외 정책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북한 수해복구 지원금 모금에서 목표액의 25%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추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3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이 법의 취지를 살릴 핵심 기관인 북한 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이 재단 이사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년간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 9월 4일 시행에 들어간 한국의 북한인권법에는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100일 넘게 지났지만 이 법의 핵심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단이사 배분을 놓고 한국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모두 12명의 재단이사진 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2명, 그리고 여야가 각각 5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지만 제1다수당으로서 재단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상근 이사직을 여당인 새누리당과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며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재단이사장의 경우 이사들의 투표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법 조항에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 조항엔 국회 이사 추천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결국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한 재단 출범은 불가능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재단을 설립한다는 목표로 서울 시내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관련 비용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 심판 등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하기 위해서 북한인권재단의 연구, 조사, 활동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제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야가 북한인권법에 의해서 재단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그 법의 정신에 기초해서 좀 조속히 만들어서 출범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가 국내 정치 상황과 관계없는 중대 현안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나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한국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나 한국 국회가 국제사회와 인류의 이런 모든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척결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에는 역행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하루속히 정부 정당이 이런 부분에 나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실행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당초 북한인권법을 마땅치 않게 여겨온 야당이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재단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국회는 최근 내년도 통일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134억 원, 미화로 약 1,150만 달러였던 북한인권재단의 내년 예산 가운데 약 140만 달러를 줄였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줄어든 예산의 약 80%가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항목의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선 인권 침해 사례들을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민간단체 활동이 중요하지만 한국 정치권에는 굳이 인권 문제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 여부와 북한 정권의 정책과의 연관성을 자세히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레이 전 대표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재판관과 루안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냈는데요. 특히 인권 최고대표 시절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김영곤 기자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필레이 전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8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룬 모의 재판의 재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 모의 재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They established a panel and made sure that they have seasoned 3 judges on the panel. 국제변호사협회가 이 행사를 주최해서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들과 3명의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또 공개 행사를 통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증거와 증언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의와 책임 추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또 최악의 범죄들이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무려 반세기 이상 이런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유엔이나 국제 지도자들 사이에서 너무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의 재판이 중요한 것은 마침내 북한 정권의 정책과 법이 정치범 수용소 운영과 직결돼 있고 이것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제기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필레이 전 대표께서 재임 시절 설립을 적극 지원했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보고서와 이 모의 재판 절차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The OI report, yes, dealt with the entire spectrum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is panel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 내 모든 인권 유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모의 법정은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 여부만을 다룹니다. 수용소에서 너무 많은 인권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재임 시절에 이미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밝혔었습니다. 이제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모든 국제법을 동원해 판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의와 처벌을 촉구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국제사회 지도자들에게 뭘 촉구할 계획이십니까? You know, this is one of the early steps, I would say. Every step we take is designed to draw attention of international leaders.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이르다고 봅니다. 저희가 밟는 절차 하나하나가 국제 지도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죠. 이번 모의 재판도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제 생애를 뒤돌아보면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거기에 맞는 절차와 합당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가령 제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재임 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사안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설립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번 모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번 재판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또 재판을 담은 영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절차라고 봅니다. 공개 모의 법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Well, firstly, this is not a judicial panel. Yeah, it's just a panel. 저희는 공식적인 사법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냥 합의체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전직 재판관들이 이 증거들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결과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이 과정은 유익합니다. 저는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이 토머스 뷰켄달 전 재판관하고 마크 하문 전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전범 재판관과 함께 60일 안에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겁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뤄지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작성할 계획입니다. 모의 재판에 참석한 탈북민 출신 증인들은 하나같이 북한 주민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나 인권의 개념조차 모르는 게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해도 그게 문제인지조차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전범 재판관과 유엔의 최고 인권수장을 지낸 분으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I want to say that everybody has a right to human rights. 모든 인간은 누구나 인간이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의 재판에 참석한 증인들이 증언한 수용소에서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모두 인권 위반이자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들도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하고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바른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제 조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한때는 유색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드 때문에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우린 피해자였지만 인권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권 탄압을 가하는 자들과 정부 권력은 저희에게 인권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남아공 국민 모두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북한에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을 서로 연결해서 인권이 뭔지 북한 주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북한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 여부를 국제법으로 규명할 예정인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는 김용곤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사주를 받은 탈북자들이 무인기로 북중 국경지대에 있는 이른바 최고 존엄 동상에 대한 타격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오늘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부추김과 재정적 후원하에 탈북자 박상학 형제가 북한과 인접한 국경지역에 잔입해 무인기로 북부 국경지역의 동상을 타격하기 위한 시험을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존엄 동상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민족끼리가 지목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달 말 중국 장백현 지역에서 야간에 북한 해산시에 있는 김일성 동상인 보천보 승리 기념탑까지 무인기 드론 2대를 띄워 시험 비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이제 5년이 됩니다. 현재 북한군은 동계 훈련을 하고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부대 시찰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5주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북도서 방문과 해안포 사격태세 점검 활동 등 현지 지도를 통해 전투 의지를 독려하고 있다며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특수작전대대와 포병부대에 의한 청와대 타격훈련 등 무력 시위를 감행했으며 사이버 공격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다 12월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5주기와 김정일 위원장의 모친 김정숙의 출생일,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5주년, 그리고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5주년 등 각종 기념일이 있는 만큼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실제로 지난 2012년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1주기 닷새 전인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동계 훈련 등을 통해 대남 위협을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의 지난 11일 보도 내용입니다. 연평도의 불바다를 청와대의 불바다로 이어놓고 남조선 괴뢰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영원히 처박아 놓을.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올해가 김정일 위원장 사망 5주기, 즉 일명 꺾어지는 해이고 동계훈련 등으로 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가 높아지곤 있지만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전략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과 내년 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알려진 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전략적 셈법을 당장 결정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자칫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한국의 정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고 아직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칫 무모한 도발이 신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북한은 전략적으로 도발을 상당히 자제할 것이다. 정성윤 박사는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현재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공 확률이 30%도 채 안 되는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 원인 파악과 성능 개선 작업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당장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 역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성공 확률이 높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무의미한 데다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차례 더 한다고 해도 대내외적으로 이에 성공했다고 포장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아직까진 전반적인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방향을 관찰할 것이라고 최 부원장은 전망했습니다. 지금 도발하지 않을 시기라는 건 분명해요. 트럼프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한국이 또한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도발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한국 입장 도와주는 거고 트럼프도 앞으로의 대북 정책 무지 센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강 부원장은 다만 북한이 국제 정세보단 내부적 동력이 더 큰, 다시 말해 자기의 길을 가는 성향이 강한 만큼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고위 탈북자 A씨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을 받드는 과정에서 군사력을 과시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국 군당국은 관련 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술적,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철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5주기를 즈음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2달 가까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 행위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불확실한 대북 정책과 한국 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결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핵무기 개발 등 군사적 역량 강화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 계산으로 이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북한은 3월부터 10월 사이 총 14일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 24발을 공해상을 향해 쏘아 올렸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224일 동안 평균 16일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을 통한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발사일로부터 53일째가 되는 12일 현재까지 북한의 추가 도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2달 가까이 잠잠한 건 올해 들어 사실상 처음입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포함해 이전까지 북한이 가졌던 가장 긴 도발 공백기는 40일이었습니다. 실패로 결론이 난 지난 9월 5일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와 10월 15일 또 다른 미사일 발사 시도 사이였습니다. 이어 4월 28일과 5월 31일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이 간격인 33일, 그리고 3월 18일과 4월 15일 사이에 28일이 그 다음으로 긴 공백기였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짧게는 5일에서 21일 만에 도발이 이뤄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도발 공백이 50일이 넘은 현 시점은 이례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으로 불거진 한국 내 정치 상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불명확한 대북 정책이 북한의 도발 중단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자는 지난 5일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도발을 멈춘 이유는
한국 내 정치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it's our view that the only reason they have not done anything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because of the domestic crisis.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빅터 차 석자는 미국의 대선일인 11월 8일을 기점으로 앞뒤로 26일 내에 북한이 도발을 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빅터 차 석자는 지난달 미국의 대선이 있기 26일 전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거가 끝난 뒤 26일에 예상된 도발은 한국 내 정치 상황 때문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빅터 차 석자의 이런 예상은 과거 북한이 미국의 대통령이나 의회 선거에 맞춰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온 전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 대선에 맞춘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만큼 북한이 도발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트럼프 신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지켜보고 또 그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추가적으로 어떤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실제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은 지난달 미국의 전문가들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북미 관계를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People ask, will North Korea do another provocation? Of course, it's in the nature of the regime. It's just a question of when. And provocation is kind of a benign.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지난 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사람들이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할지에 대해 묻고 있다며 도발은 북한 정권의 본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념일을 맞아서인지 혹은 미국이나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추후 판단하겠지만 도발에 대한 정확한 시기만 모를 뿐 도발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헤이든 전 미 중앙정보국 국장 역시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보여온 양상은 도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 취임 첫 6개월 내에 도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꼭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군사적 목표를 갖고 이뤄지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입니다. This is not an effort to get our attention. This is not an effort to somehow provoke us or rattle us. This is a military testing program. We've seen time and time again.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이 군사적 시험 프로그램의 일환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관심을 끌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도발하거나 화를 돋우려는 게 아닌 특별한 목적을 가진 군사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하면 북한이 곧바로 또 다른 시험을 실시하고 핵실험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반복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군사적 프로그램이 진전하는 만큼 그들의 목적도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핵무기 운반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역량을 쏟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정치적 목적으로만 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한국의 김성배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지난달 22일 한국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목표는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일 뿐 그 과정에서의 협상은 목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혹시 대화할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때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북한의 목표는 대북 제재 완화나 경제 보상이나 혹은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이나 북미 관계 개선이나 남남 갈등을 유발이나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지를 획득하는 것이 지금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 때문에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이 있는 1월, 혹은 광명절과 태양절이 있는 2월과 4월 중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한 외교 국방 2+2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엄중한 한반도 안보 정세를 고려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압박과 제재를 포함한 포괄적 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행정부 교체 시기에 한미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는 것은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 1월에 들어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13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아시아의 권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국 주재 안호영 한국 대사와 호주 대사, 그리고 싱가포르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안호영 대사는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그동안 아시아에서 발휘했던 지도력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I would like to endorse with full force would be what is said about the importance of continuity in U.S. leadership. 미국이 그동안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확립하는 데 독보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이른 미국의 지도력은 국제통화기금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미국이 주도해 설계한 기구들을 통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아시아 나라들뿐 아니라 미국에도 혜택을 주었다고 안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안 대사는 이어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이 상징하는 자유무역주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불거진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And then we, in fact, one of the things we experienced through this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there was surge in anti-trade emotion. 자유무역과 세계화는 모두의 이익을 주는 만큼 미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 대사는 특히 한국의 정치 상황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y third point. There is about one point which has been raised by Kevin, which is Korea undergoing domestic political turmoil for the time being. 현 상황이 정치적으로 격동기인 것은 맞지만 촛불 집회에서 봤듯이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진행된다는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역경을 개혁의 기회로 삼았다고 안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안 대사는 또 인권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우려되는 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본 가치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인권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Let me just start from what Joe said, which is that what makes the United States leadership unique. 이 밖에 안 대사는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전략적 도전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First, pressure. Second, engagement. Third, deterrence. 미한 두 나라가 압박과 개입 그리고 억제로 북한 문제를 다뤄나갈 것이며 이 가운데 억제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어떤 전략적 도전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안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수재민들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국제적십자사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 수해복구 지원금 모금에서 목표액의 25%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추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의 고노에 다다테루 총재는 13일 함경북도 수재민 수천여 명이 여전히 국제사회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노에 총재는 지난 3일부터 10일간 수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둘러본 뒤 발표한 성명에서 수재민들의 인도적 필요가 간과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노에 총재는 무산군과 회령시에서 4일간 체류하며 복구 상황과 필요한 지원 등을 확인하고 현지 주민과 조선적십자사 관계자, 정부 관계자들을 면담했습니다. 고노에 총재는 많은 주택과 아파트들이 새로 건설돼 수재민들이 추위를 피해 새롭게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재민들은 이번 홍수로 모든 것을 잃었다며 앞으로 수개월간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 기본적인 구호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건과 수도시설 등을 복구하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적십자사는 국제사회에 함경북도 수재민들을 위해 1,550만 달러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모금된 금액은 목표액의 25%에 불과한 38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적십자사는 조선적십자회와 협력해 수재민들의 건강 회복과 복지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조선적십자회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인성 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수로 파괴된 무산군 내 수도시설 복구를 위해 북한 당국과 논의하고 있으며 무산읍 수도시설 보수 작업과 수재민들을 위해 새로 건설한 아파트 내 수도시설 공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홍수로 60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7만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시리아 내전 최대 격전지였던 알레포 전투가 4년 만에 정부군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일대에 있던 반군과 반군 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기 위한 휴전이 어제부터 발효됐는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이에 앞선 인터뷰에서 일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미국 국무장관을 지명했는데요. 이에 대한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시리아 내전의 중심지였죠. 알레포 전투가 끝났다고요? 네, 시리아 내전의 최대 격전지 알레포 전투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시리아 경제 중심지이자 제2도시인 알레포가 지난 2012년 7월부터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서 반군과 정부군이 싸운 지 4년여 만인데요. 예. 정부군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해온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대사가요.
알레포 전투는 끝났다라고 유엔 본부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예. 대표적 반군 조직인 자유시리아군 측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예. 시리아 정부가 이번 일을 대대적으로 지금 선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리아 국영 텔레비전이 어제부터 계속 정부군 지역인 알레포 서부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승리를 축하하는 모습을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 반군과 민간인들을 안전하게 알레포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휴전이 즉각 발효됐는데요. 예. 외신들은 휴전 발효 이후에도 간헐적인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서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오늘 전한 현장 화면을 좀 보면은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얼굴 사진을 크게 붙인 이 정부 측 버스들이 반군 지역이었던 알레포 동부 주요 지점에 도착을 해 있는데, 예. 반군 병력과 민간인들이 이 버스에 타지 못해서 아직까지 좀 텅 빈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반군과 반군 지역 주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한 버스들이 아직까지 텅 비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처럼 국제사회는 이 철수 작업이 지연되는 게 시리아 정부군의 보복 때문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이 주민들이 안전하게 알레포를 떠나는지 전 세계가 이 철수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요. 예. 이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요. 알레포 일대 주민들은 그곳을 떠나려다 총을 맞거나 수용소로 끌려갈 거라는 두려움을 안고 있다면서 예. 안전한 철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2012년부터 이제 시작된 내전이 일단은 반군과 민간인이 알레포를 빠져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시리아 내전이 이렇게 끝난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내전이 올해로 6년째를 맞는데요. 최근 4년 동안 이 전투가 가장 컸던 알레포에서 반군 측이 패하게 된 건데 2012년 여름부터 격화된 이 알레포 전투가요. 올해 7월에 러시아와 이란 등이 이 시리아 정부군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면서 그 전황이 빠르게 전개된 건데요. 예. 정부군과 지원 세력은 이후 반군 거점인 알레포 동부적 일대를 봉쇄하고 포위 작전을 계속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포위 작전 중간에 이 민간인들의 피해가 컸다고요? 네,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가 진행한 이 알레포 봉쇄전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상당히 컸죠. 예. 이 학교와 병원을 포함한 민간 시설에까지 공습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났고요. 이 의료용품과 전기는 물론이고 식량과 마실 물까지 끊기면서 이 30여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동안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 민간인 피해를 멈추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휴전 중재를 꾸준히 진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지난 여름 이후에 여러 번 만나서 휴전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예. 이 알레포 전장에서는 또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수차례 이 문제를 다룬 끝에 휴전 결의안까지 냈지만 실질적인 휴전은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요. 시리아 문제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걱정이 많다라고 토로할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군요. 네, 내일 15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크렘린 측이 푸틴 대통령과 일본 언론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예. 양국의 국교를 회복한 지 60년이나 됐는데 불행하게도 적절한 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는 기반이 아직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일본과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한 평화조약 체결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간의 평화조약 체결이 목표다라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밝혔는데 그 어떤 평화조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오래된 일인데요. 2차 세계대전 적대국이었던 두 나라 사이에 이 공식적인 종전 처리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국제법상으로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두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실무 협상단을 꾸려서 대화를 진행해 왔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월에 러시아를 방문을 했을 때 푸틴 대통령과 협상을 상당히 진척시킨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푸틴 대통령이 이번 일본 방문에서 결실이 나올 수 있을지 양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본과 러시아가 70여 년 동안 이 평화 조약을 맺지 못했고 이제 이번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이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이 두 나라 사이의 영토 분쟁의 큰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요. 러시아 극동 지방의 이 캄차카 반도와 일본 열도 북쪽 끝 사이에 있는 섬 4곳을 놓고 두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분쟁을 겪어왔는데 러시아에서는 이 쿠릴 열도 분쟁, 일본에서는 북방 영토 분쟁이라고 부르면서 다퉈오는 중입니다. 예. 전후 러시아가 이들 4개의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해서 영유권을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평화 조약을 맺지 못했던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양국 간의 영유권 문제였는데 그렇다면 이 영유권 분쟁이 이번에 좀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본 언론에서는 그런 기대가 큽니다. 이 4개의 섬 가운데 일본 쪽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2곳만 러시아로부터 돌려받는 그런 절충안에 두 정상이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일본의 소유권 회복과 동시에 현재 사는 러시아인의 전면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본 내 특별자치구 선포 형식으로 이 북방 영토들을 전면 반환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토 분쟁에 대해서 러시아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 동안 쿠릴 열도 문제를 거래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 크렘린궁이 소개한 인터뷰를 보면은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는 영토 문제라는 게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우리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고 여기는 건 일본의 생각뿐이라면서 해당 섬들은 러시아 영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쿠릴 열도 주변에서의 어업과 자원 탐사 활동을 비롯한 두 나라의 공동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조건 하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현실적인 방안도 내놨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 경영자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 이후에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하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같이 영향력이 있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예. 이 틸러슨 최고 경영자가 공직이나 외교 경험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정치인들과 가깝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 이 틸러슨 최고 경영자가 40년 이상 이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에 몸 담으면서 예. 외국 기업인이나 이 정치인들하고 인맥을 쌓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장관들 또 대사를 비롯해서 이런 공직은 상원에서 청문회를 하고 또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네.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상원 인준 과정이 험난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내년에 개원하는 상원이 공화당이 52석이고요. 민주당이 48석인데요. 예.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고 공화당 의원 가운데 3명이 여기에 동참을 해준다면 인준안이 부결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 회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화당 3명이 이제 더 필요하다는, 민주당이 다 반대를 한다면. 네. 하지만 이게 전체 회의로까지 가기도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그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인준안이 상원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이 외교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하는데요. 예.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이 10명, 민주당 의원이 9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전원하고 공화당 의원 1명이 반대를 한다면 이 외교위원회조차 통과를 못한다는 얘기죠. 예. 틸러슨 최고 경영자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루비오 의원 역시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입니다. 네. 자, 이런 논란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데요. 어제 위스콘신주에서 감사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틸러슨 최고 경영자는 현 시대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국제 기업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서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하면서 쌓은 그 지식이 국무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지금 틸러슨 지명자가 공직 경험도 없고 또 러시아랑 너무 가깝다, 이런
그 이유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경우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틸러슨 CEO를 국무장관으로 직접 추천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요. 틸러슨 최고 경영자가 게이츠 전 국방장관뿐 아니라 콘돌레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또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이렇게 유력한 정치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은 또 틸러슨 씨가 이 국무장관으로서 치열하게 미국의 이익을 추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물론 인준 과정이 좀 험난해 보입니다만 국무장관 인선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 작업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는 어떤가요? 라이언 징키 하원 의원을 내무장관으로 낙점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징키 하원 의원은 미 해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출신인데요. 올해 초선 의원입니다. 내무부의 환경 규제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앞서 내무장관의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 의원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맥모리스 로저스 의원은 어제 하원에 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에너지부 장관으로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가 내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미국 소식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3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 남도와 평안 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양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양덕, 수풍, 구성 지역은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3도에 머뭅니다. 중강 아침 기온 영하 19도, 낮 기온 영하 9도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 영하 1도,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맑은 가운데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은 0도입니다. 해산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 기온 영하 11도고요. 풍산도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영하 21도, 낮에는 영하 11도입니다. 장진 아침 기온 영하 20도, 낮 기온 11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6도까지 떨어지고요. 낮 기온도 영하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조금 끼고 먼 바다의 경우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북부는 먼 바다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은 3m 아래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2월 1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에서 민간인과 반군을 대피시키는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반군 장악 지역에서 전투가 재개되면서 휴전도 파기됐습니다. 이번 계획은 어제 발표된 것으로 오늘 아침부터 첫 대피 작전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낮까지도 반군이 장악한 알레포 동부 지역에 공습이 재개됐다는 활동가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반군이 시리아 정부 진영을 공격해 휴전을 깼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반군 대부분이 알레포에서 서남쪽으로 60km 떨어진 이들리브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데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그러나 알레포 동부 지역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유엔이 이번 합의를 즉각 확인하고 민간인 대피를 감독할 수 있도록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지난해 체결한 핵합의를 위반했다며 어제 자국 과학자들에게 핵 추진 선박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 시스템이 일반 선박뿐 아니라 잠수함에도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평화로운 이란 핵 개발에 따른 핵 추진 선박의 연료 생산 계획도 지시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미국 의회가 지난달 이란 정부에 핵 합의로 해제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 쉽도록 하는 등 일부 제재 연장안이 통과된 뒤 나온 첫 번째 반응입니다. 미국은 예멘 내전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밀 유도 무기 판매를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관리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중 투하 정밀 유도탄 판매를 취소했다며 사우디가 예멘에 공습을 가해 민간인 사망을 초래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사무소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예멘에서 지난해 3월 이후 사망한 민간인 3,800명 가운데 약 6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손상도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은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오랜 입장을 반드시 고수할 필요는 없다며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중국의 안펑산 타이완 사무반공실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안 대변인은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 발전의 정치적 토대이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오늘 호주 시드니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따져보라며 미국이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포기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상당히 과장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부와 외교 당국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등 영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그러나 그 같은 의구심을 일축한 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익은 영속적이며 호주와의 65년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23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가 보유한 개인 사업체를 매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그의 사업체가 국익과 개인의 이익 사이에서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대통령 재임 중 자녀 등에게 사업에 대한 경영권을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